타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키! 아유! 21개 작품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75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무려 본상을 2개나 수상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본상이 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하면 한국 영화가 올 칸 영화제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상이고요. 그렇습니다. 상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딱 받기 좋을 그런 온 국민들 특히 영화 팬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상을 2개를 받아서 더욱더 감독상 그리고 또 하나 나무주연상이잖아요. 네, 이로써 한국 영화계가 주요상 수상 경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역대 모두 받은 상이 8개거든요. 근데 부문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중복이 거의 없네요. 네, 중복이 딱 하나 감독상만 이제 2분이 겹치고 네.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감독상을 나중에 발표했잖아요. 네. 나무주연상을 받는 순간 7개 상을 수상했는데 그게 전 부문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랜드 슬램처럼 돼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소리 지르셨나요? 소리까지는 모르고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받을 것은 확신에 가깝게 예측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무주연상을 훨씬 더 놀랬고요.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또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아서 또 굉장히 기분이 배가 됐죠. 예. 그 기분을 블로그에 또 바로 쓰셨더라고요. 네. 저한테까지 그 감정이 그렇죠? 전이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칸 영화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칸느 영화제는 한동안 한국 영화의 거대한 컴플렉스 같은 것이었고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 영화의 어떻게 생각하면 위상을 보여주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나름 뭐 한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큰 잔치에서 이렇게 한국 영화가 그동안 어떤 맹활약을 해왔고 어떤 분들이 상을 받아왔는지를 쭉 설명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칸느 영화제를 통해서 보게 된 한국 영화 역사 이런 또 굉장히 흥미로운 또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죠.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칸 영화제 하면 항상 기사에 나오는 게 이번에도 브로커가 한국 영화상 최장 시간 12분 기립박수를 받아서 감동한 배우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뭐 이렇게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기립박수가 중요한가요? 경쟁 부문이 공식 상영할 때는 위미에르 대극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2300석이죠. 그 극장에 한번 들어가면 압도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극장들이 그렇게 안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극장이 기껏해야 뭐 한 5,600석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배네요. 네. 그런 어떤 거대한 데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면 압도되는 느낌이 있고요. 스크린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 영화가 끝났을 때 본인이 만약에 한번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출연한 배우라고 생각하면 딱 끝났는데 그 수많은 수천 명의 관객들이 전부 다 기립을 해서 다 박수를 끊이지 않게 계속 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자체로 뭐 전율이 막. 그렇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영화에다 다 기립박수를 친다. 에티켓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립박수를 했다는 것은 영화에 대한 열광으로 보이잖아요. 칸느 영화제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의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수를 5분 치면 어떻고 7분 치면 어떻습니까? 네, 뭐 시기 보고 있다가 10분 넘었으니까 감동이다. 뭐 이런 거 아닐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취재 과정을 생각하면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12분을 치나 7분을 치나 물론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으면 박수가 길어질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다라든지 지난번에 앞에 했던 A라는 영화는 5분 쳤는데 이 영화는 7분 쳤으니까 그만큼 더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기립박수 대열에 있어 보면 박수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치는 게 관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5분 박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힘들잖아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다 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나름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수상의 결과가 오로지 작품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요소들이 작용할까요? 작품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품성을 보는 기준이 제각각 다르겠죠. 심사위원 구성이나. 사람마다 영화를 보는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들 영화 전문 인력이고 심사위원이 될 정도면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공인된 심사위원은 요즘은 거의 다 감독 아니면 배우들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사이사이에 약간 문화예술계의 명사들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같은 거 만들었던 파트릭 모디아노 같은 소설가가 문학인들. 심사위원에 들어간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요즘은 감독과 배우로 심사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트 영화제가 아닌가. 칸느 영화제는 뭐 규정 영화제죠. 맞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는 일반인들이 표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부국제도 보면 네. 그 예멘 전쟁에서 그렇죠. 막 뛰어가서 막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는 표를 얻기가 어렵지만 네. 전쟁을 하면 누구나에게 공평한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칸 영화제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배지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사실은 이제 켄 로치 같은 그런 감독의 영화 세계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이고 이런 영화들이고 그 속에서 굉장히 억눌린 사람들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영화를 하는데 정작 켄 로치 영화를 자주 초대해서 영화에 상영하는 칸 영화제에서는 켄 로치한테조차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턱시도를 입게 하고 행진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스노비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느 영화제가 갖고 있는 굉장한 어떤 그런 귀족스러운 고급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느 영화제의 위상을 대체할 만한 국제영화제가 현재로서는 없죠. 위상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3대 영화제라고 하지만 베니스 베를린보다 칸느 영화제의 위상이 점점 격차가 커져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칸느 영화제의 위상이 큰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시청자 입장에서 항상 평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도 보면 2018년도에 버닝이 스크린 데일리 평점 3.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맞아요. 근데 황금종려상은 뭐 2.4점인가요? 고레데리카자 감독이 어느 가족이 받았잖아요. 평점은 무슨 그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가서 하루에 2편씩 대략 한 열흘에 걸쳐서 20여 편의 경쟁 작품을 차례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언제 나냐면 전날 밤에 나거나 시상식이 열리는 당일날 오전에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당일날 낮 12시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딱 전적인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죠. 칸느 영화제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상을 받으면 기왕이면 시상식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상을 받는다는 것만 알려줘요. 받나 못 받나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취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 자체가 바로 당일날 심지어는 오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취재를 해봤자 심사위원 한두 명 해봤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심사명도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취재하는 것 자체가 봉쇄되어 있죠.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 입장에서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하려면 직접 취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업적으로 사실은 칸느 영화제의 이 심사위원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영화 전문지들이 이 칸느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식지라는 걸 매일매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크린 데일리. 공식 데일리 중에서? 네. 거기에 이제 별점들이 나오면 취재하기 어려우니까 거기 별점은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뭐가 2.5, 뭐가 2.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쭉 나열을 해서 굉장히 유력하다고 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모든 별점이 이런 소식지들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면 실제로 수상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적어도 국제영화계에서 반응이 좋다는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별점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꼭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버닝이 그랬죠. 버닝은 스크린 인터내셔널 데일리가 칸느 영화제에서 소식지를 낸 이후에 역사상 별점이 가장 높았어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그래도 그 정도면 하나 더 써야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쯤 되니까 저도 버닝은 또 굉장히 훌륭한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네, 리뷰도 했죠 얼마 전에. 네, 그런 상황에서 버닝이 굉장히 황금종려상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심사위원들의 성향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초반에 심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상부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닝은 예를 들어서 황금종려상을 논의를 두고 맨 마지막에 두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얘기하다가 떨어지면 아예 못 받잖아요. 이랬을 수도 있죠.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도. 헤어질 결심이 3.2점. 네, 헤어질 결심이 스크린 인터내셔널 데일리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반면에 또 다른 소식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점만으로 마치 경마 중계하듯이 어느 영화가 유력하다느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특히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대 언론들이 이지은 씨가 브로커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은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것처럼 막 그런 여론들이 형성돼서 국내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넌센스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칸느 영화제는 노미네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카데미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추리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카데미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무주연상 하면 나무주연상 5명의 노미네이션을 먼저 발표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날 당일에 5명 중에서 자 오스카 고우스 2 하면 수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칸느 영화제는 경쟁작이 예를 들어 21편이라고 치면 21편 전부 다 후보예요.
그 중에서 5편을 추려서 황금종려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혹은 언론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칸네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다. 칸네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말은 넌센스죠. 왜냐하면 경쟁작에 오른 모든 작품, 모든 배우는 다 위치에 오른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번에 이정재 감독 데뷔작인 헌트가 황금 카메라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와 대단한 거다 싶었는데 신인 감독들은 모두 후보에 오른다고. 당연하죠. 후보라는 게 존재하지 네. 않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금 카메라상은 경쟁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정재 감독의 영화는 경쟁 부문이 아니잖아요. 비경쟁 부문 네. 미드나잇 스크리닝.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화제성을 위해서 이제 큰 규모로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들인 건데요. 신인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황금 카메라상이거든요. 근데 얼핏 들어서는 황금 카메라상 그러면 촬영상 같잖아요. 네, 완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황금 카메라상을 촬영상으로 착각해서 촬영 감독한테 주는 상이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받아서 잘못 글을 쓰거나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죠.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한국인 수상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처음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가 있죠. 한국 영화가 칸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게 처음이 2000년입니다. 지난 세기의 마지막 해야 간신히 경쟁 부문에 처음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그게 바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막 상을 받아도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칸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뿐인데 신문 1면에 나왔어요. 그게 당시로서는 한국 영화로서는 엄청나게 큰 소식이었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영화에 그 당시에 2가지 정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칸네 영화제 경쟁 부문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 또 하나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외국어 영화상에 후보로도 한 번도 못 들어갔다라는 이 2가지인데 이런 어떤 금단의 벽이 처음 허물어진 게 칸네 영화제는 2000년이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는 기생충이 처음이에요. 오스카의 경우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한국 영화가 영화에 관해서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부분은 없죠. 네, 제가 상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니까 2등이 심사위원 대상에 그랑프리라고 있더라고요. 칸네 영화제 역사를 보면 최고상이 그랑프리인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상 이름이 점점 바뀌기도 하고 또 역사가 있는데 수상을 못했지만 베니스에서 최고상을 받은 황금사자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기덕 감독이 있고요. 피에타. 네.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2등 상에 해당하는 굉장히 엄청난 상이죠. 심사위원 대상을 또 오래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홍상수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는 못 받았지만 다른 영화제에서는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87년도에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그렇죠. 네, 강수연 배우. 지금은 약간 이제 황금 이런 식으로 국제 영화제마다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이콘 같은 것들을 붙이죠. 근데 종려상이라고보다는 정확하게는 사실 번역하려면 대추야자예요. 그 잎사귀 모양이 네. 야자 잎사귀랑 비슷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종려나무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황금 대추야자상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예. 황금 종려상 있어 보이잖아요. 네, 어쨌건 약간의 오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름이 굳어졌고요. 지금 심사위원 대상을 그랑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랑프리는 보통 최고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역하면 대상, 최고수상. 그렇죠. 심사위원 대상이니까. 네. 근데 칸네에서는 굳이 나누자면 2등상이죠. 그게 심사위원 대상이고요. 근데 2000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이 드디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낭보였습니다만 그해 칸느 영화제가 유달리 아시아 영화의 그 어떤 역사상 가장 활발했던 해라고 할까요? 지금 다시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무슨 국가별, 대륙별 티오가 있지는 않아요. 월드컵처럼. 칸네 영화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아 영화가 한 편 아니면 2편? 20편 중에서? 아니면 3편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 해에는 경쟁 부문에 7편. 3분의 1이 아시아 영화였어요. 아시아의 해였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제외하면 상도 아시아 영화들이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금종려상 최고상을 받은 게 바로 라스 폰 트리에의 그 어둠 속의 댄서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렇지 2등상에 해당하는 말씀드렸던 심사위원 대상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양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강문이라고 말을 했던 중국 감독 지양원이 만들었던 귀신이 온다라는 영화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받았던 감독상을 그때 누가 받았는가? 지금 아시아 영화의 걸작으로 말을 하는 하나 그리고 둘이 받았습니다. 네. 에드워드 양.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는가? 양조위가 받았어요. 화양연화로. 그러니까 주요상을 아시아 영화 다 받았죠? 거기다가 상은 못 받았지만 일본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걸작 중에 하나인 아오야마 신지의 유레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거장인 오시마 나기사의 고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2 영화가 또 나란히 진출하기도 하고 한국 영화에서 또 춘향전이 갔단 말이에요.
또 이란 영화 중에 칠판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도에 아시아 영화의 기운이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했는데 그중에서 한국 영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약간 좀 전사처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네. 임권택 감독님이 취하선으로 네. 경쟁 부문에 진출하고 이때 굉장히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한국에서 최초로 이 칸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임권택 감독이다라는 것도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네. 임권택 감독은 지난 한 3, 40년, 4, 50년간 한국 영화계를 가장 대표하는 어른이기도 하고 또 거장 중에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취하선을 통해서 처음 감독상을 받았을 때 굉장한 그런 환호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감독상이 공동수상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심사위원 대상이 공동수상이었잖아요. 칸네 영화제에서. 가끔씩 이제 공동으로 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감독상을 같이 받은 사람이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펀치 드렁크 러브를 통해서 폴 토마스 앤더슨, 그 다음에 임권택 감독이 취하선 이 두 편이 공동으로 감독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때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는 바로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두 편의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 그 당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20년 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거는 와, 진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받았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상에는 의외의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임권택 감독이 그 스타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게 끊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사실은 약간 만시치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사실은 감독상을 받으려면 훨씬 더 전에 받아야죠. 임권택 감독이 훌륭한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80년대부터 70년대 시작해서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 자체가 벌써 이미 90편이 넘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취하선을 통해서 감독상을 받은 게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경사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영화계에 사실은 굉장히 큰 선물을 감독님이 주신 거죠. 그러고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처음부터 큰 상을 주는 경우보다 주목할 만한 시선이나 그렇죠, 비경쟁 그렇죠. 부문들의 상을 받은 다음에 그런 큰 상을 경우가 주는 많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쟁 부문을 셀렉션하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고려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달리 칸 영화제가 총애하는 감독들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네 영화제를 주최하는 어떤 그런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성향까지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심사에는 다 의외성이 있고 또 그에 구성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를 칸네 영화제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푸시를 한다던가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로부터 또 2년 만에 네.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님이 네. 심사위원 대상 그랑프리. 제가 칸네 영화제를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3번 정도 갔는데 이때도 갔었어요. 2004년도에. 네, 이때 그 올드보이에 대한 열광을 현지에서 네. 봤었거든요. 와, 뭔가 오늘 이번 칸네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올드보이가 뭔가 큰일을 치겠다. 이런 그 예감 같은 거는 있었어요. 보통 2등상이라고 말을 하는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때 1등상을 누가 받았냐예요. 화씨 91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씨 911, 파렌하이트 911이 받았는데 화씨 911이라는 영화는 그때 칸네 영화제 분위기는 그 영화에 대한 열광이 분명히 있었어요. 약간 정치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조지 W 부시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공화당 대표로 나오게 되었는데 영화계가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더군다나 이제 조지 W 부시가 행했던 어떤 패권주의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반감들 같은 게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면에서 공박을 하는데 그것을 야유와 조롱과 혹은 위트와 창의력과 이런 걸 결합해서 굉장히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감독 본인이 나와서. 네, 마이클 무어 영화들이 다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정치적인 대리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그 영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올드보이는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작이면서 고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외신에서 뭐 세계 최고의 역대 영화 100위 뭐 뽑으면은 거의 항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드보이하고 지금은 기생충이 한국 영화로서 그런 두 편의 영화가 됐는데 영화제 혹은 영화상에서의 시상이라는 것이 세월 속에서 사실 그 수상 자체가 걸작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지는 않는다. 아카데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가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눌러서 작품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의 걸작이라고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영화제의 성패가 그 영화의 가치를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보증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면이죠. 심사위원들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현장에서 부화내동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2004년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면 박찬욱 감독이 약간 운이 없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열광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올드보이가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때도 정말 화제였죠. 네. 전도연 배우가 칸의 여왕이 된 날입니다. 이게 다 생생하네요. 2002년, 2004년, 2007년이 다 그런데 네.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영화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감독상을 받았거나 2007년도에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으면 그 정도 화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칸느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받았다는 측면은 사실은 굉장한 거고요. 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전도연 씨를 이제 칸의 여왕, 칸느의 여왕 이렇게 말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도연 씨의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밀양인 게 사실이잖아요. 밀양에서 전도연 씨는 정말 전율이 가는 연기를 했잖아요. 그럴 만한 영화로 또 밀양이라는 영화가 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또 한국 영화 월드컵에서 제가 1위를 뽑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최고의 걸작에 최고의 연기에 거기다 칸느 영화제에 여우주연상까지 빛나는 수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도연 씨가 그 상을 봐서 더 좋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한국 배우의 어떤 훌륭함을 국제영화제에서 제대로 알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거죠. 전도연 씨는 이후에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됐었죠. 그랬었죠. 네, 전도연 씨도 그랬었고 송강호 씨도 작년에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네. 칸느박이 심사위원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상의 어떤 위치로 보면 가장 최고의 성과는 봉준호 감독이 냈잖아요. 황금종려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느랑 가장 잘 연결되는 사람은 사실 박찬욱 감독처럼 느껴져요. 워낙 그 올드보이의 심사위원 대상이 갖고 있는 임팩트가 컸고 심지어는 이 전체 한국 영화가 수상한 모두 8개의 상 중에서 무려 3개의 상을 박찬욱 감독이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심사위원 대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주목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이고 오스카상은 상을 몇 개를 주냐면 23개를 줘요. 한 해 매년 23개 상이라는 건 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칸느 영화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올스타전을 치르는 것처럼 예술영화계에서 20편을 데려와서 7편밖에 안 주거든요. 더 줄 법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심사위원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쥐를 통해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상을 다시 받아서 칸느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별명에 딱 맞는 그런 또 다른 성취를 해내기도 했었죠. 다음은요. 네. 이창동 감독이 밀양인 다음 작품인 시로 네.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창동 감독이 이제 시가 각본상도 이것도 충분히 큰 상이고 귀한 상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창동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서 조금 더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닝만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엄청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감독상을 받았거든요. 오아시스로 받았거든요. 이창동 감독도 굉장해요. 왜냐하면 최근의 영화 3편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밀양, 시, 버닝이 전부 다 칸느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면서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시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네, 다음 작품은 언제쯤? 이창동 감독님이 다 좋은데 그게 진짜 안 좋아요. 너무 가작이죠? 다음 작품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쯤 되면 칸느에서는 최소한 경쟁 부분엔 당연히 모셔갈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론가님이 이부작 같다고 말씀하셨던 두 영화가 나란히 있네요. 그러네요. 이 두 편의 작품은 하나의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탐구한 두 편의 이부작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죠. 1월부터 9년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 기생충은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이 많은 있어요. 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이때 정말 제가 진짜 기함을 했습니다. 오스카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떻게 네. 생각하면 대중적으로야 사실 오스카가 더 유명하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국제영화제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라이벌이 없을 정도의 그의 최고 영화의 대접을 받았죠.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도 많은 어떤 다양한 사이트들 보면 예를 들어서 역대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 중에서 최고가 누군가 이런 거 투표할 때 기생충이 1위로 뽑히거든요. 저희 파이어캐스트도 작년에 21세기 황금종려상 베스트 5에 그때도 당연히 들어갔었고요. 네. 네, 그 이상일 거고요. 칸느 영화제에 찍은 거대한 족적 그리고 또 한국 영화에 기록한 어떤 그런 엄청난 영광 같은 것은 제가 볼 땐 재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생충 정도로 만약에 후대에 어떤 감독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받아서 실제로 황금종려상 받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만약에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이미 봉준호 감독이 선취를 했거든요. 최초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영화계에 딱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경사를 사실상 기생충이 전부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워낙 탁월한 훌륭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또 그런 어떤 외적인 풍성함으로도 한국 영화계에 사실은 뭐 영원히 기록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아시죠?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 감독상, 그리고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 나무주연상. 며칠 전이니까요. 이게 뭐 3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2000년도에는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년 만에 또 다른 이런 큰 성과를 기록하게 된 건데, 제가 이번에 세보니까 한국 영화가 지난 23년간 2000년도부터 처음 그 춘향전이 진출했을 때부터 계산해 보면 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가 진출한 게 모두 19편이나 돼요. 맞네요, 그게. 거의 매년 한 번이죠.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매년 초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편씩. 근데 2000년 전까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 그 어떤 영화도 지난 23년간 19편 진출한 나라는 없거든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영화계가 국제영화계에서 어떤 정도의 위상에 올라 있는지를 사실은 깐의 역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굉장한 활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3번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안 겹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휩쓸었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이게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영화계의 풀이 얼마나 단단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경쟁이 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한국 영화계의 영광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감독상, 나무주연상인데 저는 사실 이제 송강호 씨의 나무주연상은 충분히 기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미량, 박쥐 네, 7번째 만에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7번이 물론 다 경쟁 부문은 아니니까 네. 못 받을 수 있는 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전에도 사실은 훌륭한 연기가 너무 많았으니까 감독상도 너무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헤어진 결심이 경쟁 부문 상영 레이스 때 받았던 어떤 스포트라이트라든지 혹은 박찬욱 감독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심사위원 대상하고 심사위원상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번에 딱 타이밍이 황금종려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중계를 보면서 제발 뒤에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상식 한 중반부쯤에 감독상이 불려서 일단 너무 좋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종려상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추측컨대 헤어질 결심의 영광은 이게 끝이 아닐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오스카 레이스에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외국어 영화상의 노미네이션 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5월 달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기생충의 길을 지금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주제나 시선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박찬욱 감독 영화가 약간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너무 좋아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헤어질 결심은 그렇게 취향이 강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올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이것은 아마 시작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탕웨이 배우의 기자회견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박찬욱 감독이 내 인생의 일부분을 완성시켰다. 네. 멋진 말이죠. 우리 네. 실제로 보면 탕웨이라는 배우가 워낙 뛰어난 그런 특히 이제 멜로 영화에서 너무 훌륭한 감정들을 연기하는 배우인데 영화에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또 박해일 배우도 워낙 또 뛰어나게 연기를 하기도 해서 이 두 배우에 대한 주목도가 아주 높은 그런 면에서 연기상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8편의 영화를 살펴봤는데요. 네. 올 6월에 개봉하는 2편의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이 두 영화가 6월에 개봉하는 게 홍보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 이제 칸네 영화제에 보통 경쟁 부문에 출품을 하게 되면 바로 개봉합니다. 근데 경쟁 부문에 출품되었던 외국 영화를 수입하면 나중에 개봉하는데요.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따끈따끈한 영화들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또 헤어질 결심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야!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